안녕하세요.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아온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때가 없다고 하죠. 다들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 시기에 전 이제서야 살만 난다는 말을 하고 삽니다. 제 인생에 요즘처럼 심적으로 편안했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네요. 듣기만 해도 가슴 먹먹해지는 제 사연의 시작은 20대 초반의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가난한 농사꾼 아들이었던 남편은 나이에 비해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었지만 또래에 비해 생각하는 게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짓다가 부자지간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이미 아버지와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해준 시부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어요. 남봉꾼인 것도 모자라 집안을 다 말아먹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말이 곧 법이라고 강요하는 시부 때문에 시모는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모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은 시부와 완전히 절연을 해버렸던 겁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한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 결국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없는 형편의 단칸방부터 살림을 시작했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던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맞벌이로 생계 유지를 했었고요. 그러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종아를 낳았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아들을 안아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비록 가난한 부모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멋진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까지 했었죠. 그렇게 저는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고 2년 뒤 딸까지 나오면서 저희는 네 식구가 됐어요. 자식이 건강하게 커주는 것만큼 부모한테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딸이 아들과 달리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만큼 확연히 달랐답니다. 다른 아이보다 말을 깨우치는 게 좀 느리다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제 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적 문제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려해 준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지뢰밭이었거든요. 한 번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에 갔는데 잠깐 손을 놓친 사이에 또래 아이와 부딪혔던 모양이에요. 딸아이가 사라진 걸 알고 전 깜짝 놀라서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 가게 밖에 소란스러운 곳을 가보니까 저희 딸이 울고 있더라고요. 전 몰라요.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야, 네가 방금 우리 애 쳤잖아. 애가 모자라면 엄마가 단속을 해야지. 어디서 이런 애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 애 엄마도 미친 거 아니야? 그때 딸아이는 제가 잠깐 손을 놓친 사이에 또래 친구를 보고 달려갔는데 겁을 먹은 아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넘어진 아이 엄마는 제 딸을 탓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전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어린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구박하시면 어떡해요? 애가 놀라잖아요. 그럼 문제 있는 애를 왜 데리고 나와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제 딸이 조금 부족해도 문제아 취급을 당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나타나
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제 동생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동생 아니란 말이에요. 사과하세요. 뭐야? 아들도 같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됐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별꼴이야 정말. 가자.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은 여동생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누구든 동생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면 가장 먼저 나서던 아들이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도 힘든 순간은 많았지만 아들 덕분에 힘겨운 날도 잘 버틸 수 있었죠. 그러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저는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도 저는 딸을 두고 출근하는 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러자 아들은 절 위로하면서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식구들 걱정 말고 출근하세요. 제가 여동생 잘 챙길게요. 아빠도 아픈데 여동생까지 혼자서 잘 챙길 수 있겠어? 걱정 마요. 제 동생인데 제가 챙겨야죠. 그러니까 엄마는 집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늘 이렇게 절 응원해주는 아들 덕분에 힘든 공장 근무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들한테는 딸이 친구처럼 의지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힘든 시기에 의젓한 아들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런 든든한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가슴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언어 기능, 운동 기능까지 떨어지는 딸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저한텐 품 안의 자식이었어요. 군대 간 아들은 여동생을 걱정하고 딸은 아들 제대만 기다렸죠. 군에서 제대한 아들은 긴 준비 끝에 119 소방대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딸을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혼자서 노력하던 아들이 마침내 119 소방대원이 됐을 때 제복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멋졌어요. 방화복을 입고 일해야 하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며 절 위로하더군요.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이 무사히 출퇴근하길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뜻밖의 소식과 함께 집에 왔었어요. 바로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온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이 사연에 나오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며느리랍니다. 이름은 얼굴처럼 곱고 예쁜 고성은이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땐 얼굴이 어둡고 사람도 잘 못 쳐다보는 숫기 없는 아이였죠. 그래서 처음 인사를 할 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보며 인사를 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전 그때 며느리가 긴장한 줄 알고 일부러 말을 더 걸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의 집에 안 들어오셔서 거의 혼자 컸어요. 아이고,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컸어요. 엄마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이혼하셔서 거의 할머니 손에 컸어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할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네. 그런데 우리 성은 신, 내 눈을 잘 못 마주치지? 내가 부담스럽게 너무 질문을 많이 했나?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낯설어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하는 며느리는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땅만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건가 싶어 물었더니 어색해서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그 당시에 며느리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뭔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보이긴 했지만 차분하고 참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같이 대화할 상대가 없었으면 사람 눈을 잘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인지 당황하면서 해명하는 목소리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되면
잘해주려고 노력을 다짐했었죠.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없는 형편이었지만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아들 부부한테 작은 집이라도 얻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진지한 목소리로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들은 큰 결심을 한 목소리로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살아? 불편하지 않겠어? 그리고 둘이 상의한 건 맞아? 며느리가 괜히 너 때문에 끌려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합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아들 때문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랑 같이 살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놀라 따져 물었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여기서 같이 사는 거 찬성이에요. 저 살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북적거리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요. 이젠 어머님, 아버님이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냄새 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당황한 건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은 무릎을 탁 치면서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현명하기도 하지.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는 만사 땡큐지. 며느리가 온다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고맙구나, 고마워. 우리도 집에 아들이 없었으면 참 허전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욕심으로 장가가는 아들 붙잡아 둘 수도 없었는데 이거 아주 고맙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돼. 환영이다, 환영이야. 네, 아버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들이 쓰던 방을 며느리와 아들이 쓸 수 있게 신혼방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합가하려던 이유 중엔 아픈 제 딸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아들이 결혼하면 나가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딸은 매일같이 불안해했거든요. 한 번은 퇴근하고 오는 아들을 붙들고 딸이 매달리면서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 안 가면 안 돼? 결혼 안 하면 안 돼? 오빠하고 떨어지기 싫어. 오빠,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요.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어? 오빠가 어딜 가? 아니야. 결혼해도 자주 올 거야. 싫어. 싫어. 가지 마. 결혼도 하지 마. 매일같이 가지 말라고 떼를 쓰는 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아끼는 여동생이 저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며느리한테 합가를 이야기했던 건데 늘 외롭게 살아온 며느리가 합가를 흔쾌히 허락하면서 저희는 4식구에서 5식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외롭게 컸어도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가족 품을 그리워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큰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결혼식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 결혼식을 발칵 뒤집어 놨답니다. 바로 뜬금없이 나타난 박가사돈이 혼주석에 앉더니 결혼식이 끝난 후 며느리한테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때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를 보러 갔다가 박가사돈이 며느리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 기함을 했네요. 이런 날 아버지 노릇 제대로 했으니까 500만 원 줘. 딸 결혼식에 와서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에요? 정말 딸한테 그러고 싶어요? 야, 이런 날 혼주석 텅텅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욕해.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와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돈으로 보답해야지. 필요 없어. 아빠 같은 사람 영원히 필요 없어. 할 수만 있으면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을 정도야. 꼭 이런 날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놔야 시원해? 나가. 그냥 가라고. 뭐야? 이 기집애가 뭘 잘못 먹었나? 네가 믿을 게 뭐가 있어서 큰 소리야? 며느리는 울면서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며느리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바깥사돈이 이해가 안 갔어요. 딸 결혼식에 왔다고 돈을 요구하는 친아버지 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끝까지 돈을 주지 않고 바깥사돈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더 이상 전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남편이 생겼고 시부모님이 제 부모님 되어주시기로 했어요. 더 이상 저한테 아버지란 이름 하나만으로 자식이란 이유로 제발 구속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뭐? 시부모가 부모라고? 웃기고 있네. 며느리를 정말 자식처럼 아껴주는 집이 있을 것 같아? 그래 봐야 넌 남의 집 자식이야. 지금이야 잘하는 척 해줘도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 될 게 뻔하다고. 넌 딱 네 엄마 팔자 따라갈 게 뻔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아빠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한테 1,000원짜리 한 장도 못 주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직접 벌어 쓰세요. 나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어요. 제발 저도 좀 살게 그냥 알아서 좀 사세요. 진짜 제 숨통 그만 틀어막고 제발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각자 알아서 살아요. 뭐? 너 지금 네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바깥사돈은 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결국 당황한 바깥사돈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혼식은 큰 분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가슴에 진하게 남았어요. 그 뒤로 바깥사돈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며느리는 5식구가 북적거리면서 사는 걸 즐거워했어요. 특히 딸은 며느리가 집에 와서 지내자 신이 났는지 평소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도 모르는 사이 며느리 화장대에서 화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딸을 다그치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누가 세연이 화장대 손을 대래? 엄마가 함부로 이 방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오빠 방인데 왜? 오빠가 궁금하면 보라고 했어. 이젠 안 된다고 했잖아. 어서 나와. 이리 나와. 저야 워낙 화장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로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걸 본 딸은 늘 자기도 하고 싶다면서 부러워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 틈에 며느리 화장대에 손을 댄 겁니다. 저는 안절부절하면서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퇴근하고 온 며느리는 딸의 얼굴을 보더니 웃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가씨, 얼굴이 이게 뭐예요? 새언니처럼 했어. 나도 저기서 이거 했어. 지금 나보고서 따라한 거예요? 어, 나도 이거 하고 나갈 거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에휴, 우리 아가씨는 이런 거 안 해도 예쁜데. 며느리는 딸이 화장대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화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솔직히 싫을 법도 한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딸의 얼굴을 천천히 닦아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괜히 고마웠어요. 늘 작은 실수에도 밖에선 몇 배로 욕을 먹던 딸이었는데 며느리는 딸의 실수에도 차분하게 설명해 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엉망으로 한 화장을 만져주더니 저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외식할까요? 오늘 남편이랑 아버님 늦는다면서요. 여자들끼리 외식하고 와요. 아가씨도 화장해서 나가고 싶대요. 으아, 나도 나간다. 엄마, 여자니까 같이 나가요.
딸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나가자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며느리의 제안에 채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며느린 이렇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어요. 딸이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늘 좋게 말해주면서 잘 극복해 나가려고 했죠. 그날은 처음으로 여자들만 셋이 외식을 했던 날이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한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때가 결혼 1년 차쯤이었는데 며느리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어요. 며느리가 아이 엄마를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길래 전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이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다른 부부는 이맘때쯤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가 봐요. 새 생명이 생기는데 늦고 빠른 게 어딨어. 다 때가 되면 생길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어. 네, 어머님. 전 지금도 너무 좋아요. 식구들이랑 외식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던 며느리는 길에서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여자들을 눈 뚫어져라 보곤 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저도 괜히 마음이 쓰였죠.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며느리를 다독였지만 그 후로도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이 소식은 간간무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마냥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아들 부부가 힘들다는 인공수정을 해야 되나 걱정이 참 많았어요. 결국 기다린 끝에 인공수정까지 하게 됐고 무려 5년 만에 정말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한 겁니다. 그때 정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우리 집안의 큰 경사였어요. 아들이 소방관이 됐다고 했을 때보다 몇 배로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뛸 정도였답니다. 그때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와이프 임신했어.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야. 기뻐서 방방 뛰는 아들 손을 잡고 같이 기뻐하던 남편이 신이 난 목소리로 아들 손을 맞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큰일을 해내는구나. 우리 오늘 저녁은 소고기 먹자. 이런 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오늘 저녁은 소고기로 축하 파티하자. 어떠냐? 며느리 너도 고기 좋지? 옆에 있던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마주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옆에서 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소중한 아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될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다 네가 고생했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 마음 편히 먹고 우리 잘 키워보자. 네, 어머님, 저 정말 결혼하고 너무 행복해요. 정말 집안의 경사나 다름없던 날, 며느리는 너무 행복하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던 며느리가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야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고 좋아하던 며느리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 온 가족이 조심조심하면서 며느리를 신경 썼어요. 병원에 다녀온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뱃속 작은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걸 보면서 저희 식구들은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길 바랬죠. 저는 며느리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 아이가 태동을 할 때마다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무럭무럭 자라다오. 태동도 이렇게 씩씩하게 하는데 얼마나 예쁠까. 이 헬미가 너 이 세상에 나오면 맛있는 밥도 해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과자도 많이 사줄게. 많이 사랑해줄게.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제가 며느리 배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을 하면 며느리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든 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무엇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깰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할 불행이 저희를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행이 오는지 상상도 못한 채 온 가족이 단잠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는 아들이 일하던 소방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잠에서 깨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김종아 대원 어머니 맞으시죠? 네, 실례지만 어디세요? 이런 소식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김종아 대원 화재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화재 진압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종아가 뭐예요? 무슨 사고인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동료라는 사람의 전화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자다가 날벼락이 떨어져도 이것보다 덜 놀라겠다 싶을 정도였죠. 저는 우선 그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와 둘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며느린 불안한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는데 괜찮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저 너무 불안해요. 아니야, 우리 종아 쉽게 무너질 애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절대 이렇게 안 무너져. 자기 처자식 두고 갈 애가 아니야. 불안해하는 며느리 손을 잡아주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서자 동료 소방대원들이 고개를 숙이더니 숨죽여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런 저와 며느리는 안내받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 가니 아들은 이미 흰 천에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확인하고 오열하면서 말했습니다. 종아야, 애미 왔다. 엄마 왔어. 제발 일어나라, 종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자고 있는 거지? 일이 고단해서 잠깐 잠든 거잖아. 그렇지? 아니야. 선생님, 제발 우리 종아 좀 봐주세요. 여기 다쳤잖아요. 이거 얼른 고쳐야 집에 가죠. 제발 우리 종아 좀 봐주시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런 꼴로 여기 있는 건데요? 저는 아들을 고쳐달라며 의사를 붙들고 애원하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부탁에도 고개를 내저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의사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면서 오열했어요. 그런데 그때 뒤를 보니까 차마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오지도 못하는 며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 서서 입만 막고 서 있더니 갑자기 혼절해버렸어요. 결국 며느리는 따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저는 아들의 며느리까지 혼란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동료들이 절 부축하면서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어떤 말로도 전 기운을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가 그 순간에 어떤 말이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들은 제가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응답할 수 없는 곳으로 영영 가버렸어요. 그때 아들 나이가 36세, 젊은 나이였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 구급대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허망하게 떠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한텐 무심하게 떠난 불효자 같은 아들이지만 소방대원으로선 임무를 다하고 떠난 것이니 자랑스럽게 떠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딱 깨어난 며느리는 아들이 떠난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엄청 무서운 꿈을 꿨어요. 글쎄 남편이 저랑 아이만 두고
먼저 죽은 꿈을 꾼 거 있죠? 이거 꿈 꿨던 거 맞죠? 근데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빨리 남편한테 데려가 주세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얼른 얼굴 봐야겠어요.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아들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헛소리를 하는 며느리를 그냥 말없이 안아줬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며느리는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부정하고 싶던 거였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슬픈 현실을 인정하고 아들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장례식장에서 딸은 영정 사진을 보고도 아들만 찾았습니다. 그런 딸에게 제대로 말해줄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며느리는 아들이 죽고 시금 전폐를 했고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며느리가 잘못될까봐 죽이라도 떠먹여주려고 애를 쓰며 말했어요. 한 숟갈 먹자.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이러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 너라도 잘 살아야지. 제발 한 입만 먹자. 어? 어쩌려고 그래. 며느린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 시금 전폐하던 며느리는 결국 하혈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을 알고 바로 병원에 갔지만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된 겁니다. 아들이 떠난 지 2달 뒤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나 남편도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2 생명을 잃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며느리가 아이를 유산까지 하고 나니까 아예 정신을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느리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떠난 자식도 자식이지만 며느리도 저희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위험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늘 며느리를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1달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한테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곁을 떠난 겁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방이 텅텅 비어 있어서 방 안을 살펴보니까 며느리가 남긴 편지만 남아있더군요. 그 편지에는 며느리의 진심이 쓰여져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못난 며느리 고성은입니다. 저한테 부모 이상으로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떠나서 너무 죄송해요. 항상 절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도 이곳을 떠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여긴 저한테 참 특별한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준 곳이거든요. 세상이 날 버리지 않고 날 사랑으로 품어준 고마운 가족들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편이 없는 이 집은 저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전 지금도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남편이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아이 잘 키우자고 하던 남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남편 빈자리가 너무 커요, 어머니.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채워주시는 사랑도 너무 크고 감사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떠난 아이가 떠올라서 더 못난 꼴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안아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이 못난 며느린 잊어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텅 빈 눈동자로 며느리는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니 집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보였던 거겠죠. 그래도 저는 서운한 마음에 남편한테 편지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떠났어. 우리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힘들수록 더 여기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아니야. 난 며느라의 심정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순간에 남편 잃고 자식까지 잃고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 차라리 잘 됐을지도 몰라.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도망치듯 떠났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 남편의 말도 이해는 갔지만 한동안 며느리 생각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며느리는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저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는 보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라 믿고 그렇게 며느리를 조금씩 잊어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추석이나 설에 한 번 들리지 않을까 싶었지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의 기일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직 며느리가 젊으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인생을 사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음으로나마 며느리를 응원하면서 지냈답니다.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었기에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남편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일했고 저는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쯤에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청소를 하는데 엄청 낯익은 여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익숙한 모습이라서 화장실 입구만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화장실을 나와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 여자는 몸이 많이 안 좋은지 허리를 숙이면서 힘겹게 병실로 가더군요. 전 모에 홀린 듯 병실 가까이 다가갔고 병실로 문틈을 통해 여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여자의 모습을 정확히 본 순간 전 정말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건 바로 8년 전 우리 곁을 떠났던 며느리가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든 모습으로 있던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는 붕대까지 감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야 며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물걸레를 바로 바닥에 패대기 치고 며느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은아. 그때 자기 이름을 듣자 며느리가 뒤를 보더니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놀란 토끼 눈이 된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너 성은이 맞지? 우리 며느리 성은이 맞잖아.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너 꼴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알아?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게 떠나서 죄송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다 말해봐. 꼴은 또 왜 이러는 건데?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온몸이 난장판이야? 제 말에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놨어요. 전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도 혼자 치르고 또 한없이 외롭게 지냈더군요. 그래서 식당을 전전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까지 일했던 식당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식당 사장하고 며느리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렸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더니 그 남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술만 먹으면 우리 며느리를 폭행하면서 욕을 일삼았던 겁니다. 너같이 천한 집안 여잔 내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 어디서 나한테 술을 마셔라 말아야? 어? 넌 부모도 없잖아. 나한테 이혼까지 당하면 어떻게 살 건데? 제발 그만해요. 제발. 이게 그래도 말이 기네.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주제에 내가 하는 일에 참견이나 하고. 오늘 아주 내가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무시하고 때리기까지 하던 남자는 의처증도 심했다고 합니다. 잠깐 외출만 해도 다른 남자 만나냐면서 또 폭행을 일삼았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사별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1년 동안 변함없이 잘해주던 모습을 보고 새 출발을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1년이나 며느리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새 출발을 해보려고 재혼을 했던 건데 결국 인생이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울고 있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그놈이 몇 살이야? 저보다 7살 많아요. 뭐? 나이도 그렇게 많았어? 아니 대체 왜 그런 놈이랑 결혼했던 거야? 어머니, 저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잘해주는 모습에 반해서 재혼한 건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럼 결혼하고 돌변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당하고만 있어? 저 같은 년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그냥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재혼한 남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세뇌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네 팔자는 원래 이런 팔자다. 넌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차피 혼자니까 넌 갈 데도 없다. 내 명령에 복종해라. 너 만나줄 사람 자기밖에 없다. 등등 아주 이런 소리만 해대니까 며느리가 무기력하게 당하고 살았던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며느리를 이렇게 살게 둘 수 없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입원한 며느리한테 한 번도 그 남자가 면회조차 오지 않는 걸 보고 저는 며느리를 데려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얘야, 이혼하자. 나 너 더 이상 이렇게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어.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지금 울고 있을 거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제발 그곳에서 빠져나와. 어여, 우리 집으로 가자.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 뜻을 받들지 않았지만 며칠을 설득한 끝에 며느리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 그 남자와 며느리 사이 연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알아봤답니다. 흐지부지 끝내버리면 그 남자가 또 쫓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때 며느리는 전치 사주 진단서를 끊고 온몸에 멍이 든 사진들과 며느리 휴대폰에 남아있던 그 남자한테서 온 협박성 문자, 전화 녹음 등을 다 증거로 모았어요. 그리고 바로 며느리를 설득해서 바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도망치듯이 도망가 버리면 남자가 또 언제 쫓아와서 해코지할 게 뻔해 저는 법의 도움을 받기로 다짐한 겁니다. 심지어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며느리를 위해 이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혼남이 며느리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게 전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던 중에 더 황당했던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글쎄, 그 남자 폭행으로 동종 전과가 몇 건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폭행 혐의로 같은 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네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며느리는 그 폭력 전과가 그렇게 많은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1년 동안 물심양면 도와주면서 착한 척 다가오니까 전과가 있던 사람이라고 며느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평생 덮어지는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남자는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어요. 저는 전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한마디로 소시적에 깡패짓 하면서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던 사람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싸우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 이혼도 마무리 짓고 이제야 며느리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저는 모든 게 끝나고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다 끝났어. 다시 집으로 가자. 어머니, 저 못 가겠어요. 아버님 얼굴 볼 자신도 없고 아가씨 얼굴 볼 자신도 없어요.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다들 널 얼마나 기다리는데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건 심신의 안정이고 널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족이야. 우린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그렇게 편지 남기고 갔어도 우린 널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 구해내려고 같이 싸워준 거잖아. 그러니까 어서 가자. 너한테 가족이 없긴 왜 없어?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한 네 가족은 우리야. 며느리는 제 말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미 남편과 딸한테 말해놨더니 제가 며느리와 같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더군요. 그리고 제 딸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니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언니, 왜 이제 와요?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이제라도 와서 괜찮아요. 앞으론 가지 마요. 딸은 다시 만난 며느리가 반가운지 꽉 끌어안더군요.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딸처럼 생각했던 우리 며느리가 집에 다시 돌아와 이제야 집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 후 며느리는 한동안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같이 1년 정도 병원을 다녔고 지금은 다행히 많이 호전된 상태예요. 이제 저희 며느리는 4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저희한테 변함없이 잘해주는 며느리랍니다. 여자로서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아직도 제 품 안의 자식처럼 너무 예쁘기만 하네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정말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난다면 그때는 기꺼이 보내줄 준비도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보내려고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며느리한테 장난처럼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넌 만나는 사람 없어? 있으면 데려와. 사람은 어른이 봐야 정확한 거야.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랑 평생 살 거예요. 이젠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셔도 아가씨는 제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우리 그럼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제는 자기만 믿으라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처럼 아픈 자식을 둔 시청자분들은 제 심정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딸이 죽고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요. 차마 손이 많이 가는 아픈 딸만 두고 제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딸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제가 짊어진 고통을 나눠 들자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더 제 가슴에 와닿았던 말인 것 같네요. 저희 가족 사연 참 다사다난하지 않습니까? 힘든 고비가 있던 만큼 저희 가족은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서로가 쳐다만 봐도 힘이 되어주는 존재랍니다. 남몰래 들춰보기도 힘든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져서 그런지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달라진 만큼 가족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고부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품어준다면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의 사연이 부디 좋은 귀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